명숙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 그녀의 눈을 먼저 뜨게 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안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방에서 잠든 시어머니. 금순을 깨우지 않기 위해 발꿈치를 들고 걷는 일은 이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장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명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냉장고를 열어 미리 불려둔 쌀을 꺼내 밥을 안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리 손질해둔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 칼질을 시작했지만 도마에 닿는 칼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혹은 남편 종칠이 시끄럽다며 짜증을 낼까봐 명숙은 평생을 그렇게 소리 없는 유령처럼 살아왔습니다. 35년 전 종가집 맏며느리로 들어온 그날부터 명숙에게 허락된 것은 헌신과 인내뿐이었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며 명숙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65의 나이.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부속품이었나? 아니면 그저 돈 안 드는 식모였나? 명숙은 속으로 삼키는 질문들을 뒤로 한 채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사이 명숙은 거실로 나가 남편 종칠이 어젯밤 소파 아래에 벗어던진 냄새. 나는 양말을 집어 올렸습니다. 탁자 위에 어질러진 술병과 신문을 정리하며 먼지 한 톨 없이 거실을 닦아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지만 명숙의 가슴속은 시커먼 재만 남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명숙은 시어머니 금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올해로 89세가 된 금순은 몇 달 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가끔 금순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들이 누구인지도 잊은 듯 멍하다가도 어떤 날은 명숙의 손을 꽉 잡으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금순을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 앞에서 금순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 투정이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멍하니 숟가락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남편. 종칠은 아내인 명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식탁 상전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칠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후 더욱 독선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종칠은 국을 한 술 뜨더니 불쑥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봐, 당신 친정 쪽 재산 정리된 거 없나?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살 거야? 명숙은 숟가락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밥만 먹었다니요. 35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한 건 다 잊으셨어요? 그러자 종칠은 젓가락을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내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밥값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돈 한 푼 안 가져오고 몸뚱이만 들어온 주제에 명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그저 35년 동안 밥값을 치러야 하는 채무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금순이 갑자기 숟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배고파. 밥 더 줘. 고기 줘. 금순의 돌발 행동에 종칠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은 말없이 금순의 밥그릇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눈은 여전히 명숙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종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종칠의 옆에는 명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 해리가 서 있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진한 화장과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은 당황하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종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사해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야. 당신하고는 오늘로 끝이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나가. 명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 집에서 자신의 65세 생일날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와 이혼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치매 수발 다 들고 당신 사업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하지만 종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해리는 비웃는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살림을 참 촌스럽게 하고 사셨네. 인테리어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종칠 씨 이런 아줌마랑 어떻게 살았어? 명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종칠은 오히려 해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명숙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이 소동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금순이 지팡이를 짚고 기어 나왔습니다. 금순은 해리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년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며느리는 명숙이 하나뿐이야. 금순이 해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종칠은 거칠게 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좀 계세요. 이 여자가 어머니 모셔줄 사람이라니까요. 종칠은 어머니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명숙은 그 비정한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자신이 설 자리가 단 1mm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명숙은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지만 준호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명숙을 외면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사업도 힘든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도장 찍고 편하게 사세요. 아들마저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현실 앞에 명숙은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단 한 번의 낙인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당신들 뜻대로 해줄게.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종칠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명숙의 짐을 거실로 내던졌습니다. 미리 싸둔 것인지 명숙의 옷가지는 이미 낡은 캐리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이 신발을 신으려 할 때 방에 갇혀있던 금순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금순의 손에는 쉰내가 나고 찌든 때가 가득한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순은 그 보따리를 명숙의 발밑으로 팩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들고 당장 나가. 나가서 쓰레기통에 확 처박아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명숙은 시어머니의 독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만큼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는구나 싶었습니다. 명숙은 낡은 보따리와 캐리어를 들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종칠과 해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아들 준호의 차가운 배웅이 이어졌습니다. 65세의 명숙은 갈 곳 없는 길 위로 던져졌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명숙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져준 낡고 냄새나는 보따리만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허탈한 마음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너무하시네요. 이 쓰레기 같은 보따리는 왜 가져가라고 하신 건지. 명숙은 보따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가 문득 보따리 매듭이 너무나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쉰내가 진동하는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신문지에 꽁꽁 쌓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숙은 눈을 비비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가계부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시어머니 금순의 비뚤비뚤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명수가 내 아들이 개차반인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35년 동안 이 집에서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명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사이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5층 상가 건물의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증여인은 금순 수중인은 명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무려 10년 전이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묵직한 금괴 5덩이와 함께 명숙의 명의로 된 예금,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 통장에는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고 매달 건물의 임대료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 금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명숙을 버릴 날을 대비해 30년 전부터 조용히 명숙의 미래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아들과 손자가 명숙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냄새나는 보따리에 담아 쓰레기처럼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맨 밑바닥에서 나온 마지막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아,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명숙이 너로 살아라. 이 돈은 내 눈물값이고 내 마지막 사죄다. 절대로 저놈들에게 한 푼도 뺏기지 말고 보란 듯이 성공해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명숙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보따리에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온기는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종칠과 자신을 배신한 아들, 그리고 뻔뻔하게 안방을 차지한 해리까지 명숙은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명숙은 밤거리를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보따리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의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친구 영숙의 집으로 향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의 태양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명숙의 삶을 비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친구 영숙의 집 작은 방에서 밤을 꼴딱 지새웠습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 담긴 종로 건물의 증여, 서류와 수억 원이 찍힌 통장들은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묵직했습니다. 명숙은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금순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종칠이 젊은 시절부터 밖으로 돌며 명숙을 기만했던 기록들, 그리고 금순이 아들 몰래 며느리의 몫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재산을 숨겨왔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들이 사업이랍시고 집안 재산을 말아먹을 때도 며느리 명숙에게 줄 건물만큼은 악착같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명숙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발신인은 남편 종칠이었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종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야, 너 어제 가져간 짐 속에 내 서재 서랍 열쇠 있지? 당장 가져와. 그리고 어머니가 너한테 던진 그 보따리 어디다 버렸어? 혹시라도 그 안에 쓸만한 거 챙긴 거면 당장 내놔라. 명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보따리조차 의심하며 혹시라도 콩고물이 있을까 뒤를 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재 열쇠는 당신 책상 위에 뒀고 보따리는 어머님 말씀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명숙은 종칠의 욕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영숙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속 잔고가 숫자가 아닌 실제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명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명숙을 VIP실로 안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5년 동안 시장통에서 1,000원 한 장 아끼려 애썼던 명숙에게 이런 대접은 낯설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명숙은 금순이 남겨준 건물 관리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리인은 지난 10년 동안 금순의 지시로 임대료를 관리해왔으며 명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길로 종로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5층 빌딩은 명숙의 35년 눈물값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돈으로 나를 무시했던 자들의 목을 서서히 죄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명숙이 나간 집안은 하루아침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간녀 혜리는 안방을 차지하자마자 명숙이 쓰던 가구와 집기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살림이라고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혜리가 차려낸 아침상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집안 곳곳에는 명숙의 손길이 닿지 않자 금세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어머니 금순이었습니다. 금순은 명숙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혜리를 향해 밥상을 엎고 물을 끼얹으며 발작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내놔. 이 도둑년아. 명숙이 어디 갔어? 금순의 고함에 혜리는 질색하며 종칠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나 못 참겠어. 이 할망구 당장 요양원에 보내버려.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종칠은 사업 자금이 급해 금순에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금순이 이미 명숙에게 보따리를 넘겨준 뒤라 단돈 10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칠은 초조해졌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때 종칠의 핸드폰으로 의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종칠이 추진하던 신규 사업 부지의 건물을 누군가 매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새 주인은 다름 아닌 익명의 법인이었지만 종칠은 그 배후에 명숙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종칠이 투자한 사업체의 채권들을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망가뜨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이라는 명주를 끊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숙은 백화점에 들러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화려한 정장을 샀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찌든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아닌
우아하고 냉철한 여회장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건물 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종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3배로 올리세요. 못 내겠다고 하면 당장 명도 소송 진행하고 쫓아내세요. 명숙의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습니다. 명숙은 영숙의 집을 나와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명숙은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금순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명수가 내 아들은 돈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놈이다. 그놈이 가장 비굴해지는 순간에 내가 나타나야 한다. 명숙은 금순의 가르침대로 종칠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습니다. 며칠 뒤 종칠은 사무실 임대료 연체 독촉장을 받고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준호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요. 종칠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죽을 맛이다. 그 할망구 보따리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알아냈어야지. 종칠과 준호는 서로를 원망하며 볼품없는 부자간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각 해리는 종칠의 통장이 바닥난 것을 눈치채고 몰래 보석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리에게 종칠은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변호사를 통해 종칠에게 공식적인 연락을 취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아닌 종칠이 명숙 명의를 도용해 받았던 대출금에 대한 횡령 고소장이었습니다. 종칠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야? 종칠은 그제야 명숙이 어제 들고 나간 그 낡은 보따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라며 던졌던 그 보따리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종칠은 미친 듯이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명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호텔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자신의 집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35년 동안 참아온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명숙은 혼잣말로 낮게 의졸였습니다. 종칠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준 모욕 내가 이자로 쳐서 돌려줄게요. 명숙의 화려한 외출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종칠의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숙이 떠난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명숙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집안 곳곳을 파헤쳤지만 정작 필요한 생활의 지혜나 가풍은 단 한 조각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로 악취가 진동했고 세탁기 안에서는 며칠째 방치된 빨랫감들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해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매 노인을 연기하고 있는 시어머니 금순이었습니다. 금순은 해리가 거실에 나타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고 밤마다 복도에서 명숙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종칠은 사업 자금을 구하기 위해 매일 밖으로 돌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런 종칠이 집에 돌아오면 해리는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여보, 나 저 할망구 때문에 미치겠어. 밥을 줘도 엎어버리고 나만 보면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당장 요양원에 보내버리자니까. 종칠은 어머니의 명의로 된 숨겨진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차마 요양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칠은 금순의 방을 뒤지며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 보따리 말고 또 숨겨둔 거 있죠? 그 며느리한테 다 준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내놓으라고요. 금수는 멍한 눈으로 종치를 바라보다가 침을 뱉으며 웃었습니다. 돈 없어. 다 줬어. 명숙이한테 다 줬다. 금순의 말에 종칠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시각 해리는 종칠이 잠든 틈을 타 금순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해리는 금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협박했습니다. 할머니 죽기 싫으면 말해. 명숙이한테 준 거 말고 다른 통장 어디 있어? 그 건물 문서 어디 있냐고. 금수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해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해리는 금순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지만 금수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같은 년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 이 불효시 같은 년아. 해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고 생각했던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고 서늘했기 때문입니다. 해리는 금순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게 하거나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는 등 교묘하게 금순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순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브로치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숙이 집을 나가기 전 금순과 미리 약속했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명숙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노트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폭언과 종칠의 비정함을 들으며 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끝나요. 명숙은 변호사를 대동해 종칠의 채무 관계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종칠이 운영하던 유통회사의 주거래 은행이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후에는 당연히 명숙의 자본력이 있었습니다. 종칠은 영문도 모른 채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해리의 태도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지 못하는 종칠을 향해 해리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왜 이혼은 해서 나까지 고생시켜?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됐어? 해리는 종칠이 외출한 사이 집안에 남아있던 값나가는 도자기와 명숙의 예단 등을 몰래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금순이 해리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다는 신호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명숙은 검은색 대형 세단을 타고 35년간 살았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명숙의 뒤에는 건장한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명숙은 번호키를 누르는 대신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해리는 화려하게 변한 명숙의 모습에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왜 그 차는 뭐야? 옷은 또 어디서 났어? 명숙은 해리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웠고 부엌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는 금순을 보자 명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명숙은 금순을 일으켜 세우며 해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감히 내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 해리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명숙은 가방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해리가 금순을 학대하며 욕설을 퍼붓던 생생한 증거들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존속 학대 및 상해 고소장 이미 접수했어. 그리고 이 집 내가 경매로 넘겼으니까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갈 줄 알아. 해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견매라니. 종칠 씨 집인데 어떻게 당신이? 명숙은 비웃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종칠이 명숙의 이름을 도용해 받았던 사채. 대출금의 채권을 명숙이 모두 매입한 뒤 저당권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해 들어온 종칠은 거실에 서 있는 명숙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자빠졌습니다. 명숙아, 당신 진짜 명숙이 맞아? 그 보따리에 정말 건물 문서가 들어 있었던 거야? 종칠은 바닥을 기며 명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자릉? 제발. 이 고소 취하해줘. 명숙은 종칠의 손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신은 어머니를 팔아서 사업하려고 했고, 이 여자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당신들이 인간이야? 명숙은 수행원들에게 지시해 금순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금순은 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금순은 종칠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식 농사 망친 게 내 죄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아,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다. 명숙은 금순을 데리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혜리는 종칠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악다구니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차 뒷좌석에 금순을 태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우리만의 궁전으로 가요. 명숙의 차는 어두운 과거의 집을 뒤로하고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종칠과 혜리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법적 처벌과 파산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의 인내가 비로소 달콤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 금순을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모셨습니다. 35년간 낡은 아파트 구석진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금순에게 명숙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경치를 선물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금순은 더 이상 치매 노인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금순은 명숙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아, 고생 많았다. 저 못난 놈 자식이라고 품고 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니? 이제야 내가 다리를 뻗고 자겠구나. 명숙은 금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의 변신은 그날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명숙은 우선 금순이 물려준 종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지시했습니다. 낡고 지저분했던 외관을 세련된 대리석으로 바꾸고 우량 임차인들을 직접 선별해 드렸습니다. 명숙은 이제 시장터에서 배추 가격을 깎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변호사를 거느리고 종칠이 운영하던 회사의 숨통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종칠이 추진하던 신도시 상가 개발권의 핵심 토지를 법인을 통해 매입해버렸습니다. 종칠이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명숙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한편 종칠과 혜리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통장이 압류되자 두 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혜리는 화려했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종칠은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종칠은 매일같이 명숙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숙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만나다오. 어머니 모시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명숙은 그 문자를 읽으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결합이 목적이 아니라 명숙의 돈이 목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은 종칠이 진행하던 사업의 투자자 설명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칠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투자자들을 모아 사업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브리핑을 하던 종칠의 눈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아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최고급 수입 세단에서 내려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오는 명숙의 모습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명숙은 단상 앞에 서 있는 종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종칠 씨, 이 사업의 핵심 부지 소유주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종칠은 사색이 되어 입을 벌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명숙이 해당 부지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종칠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에는 종칠과 명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칠은 무릎을 꿇고 명숙의 구두 앞코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이 사업 망하면 난 진짜 끝이야. 당신 돈 많잖아.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 한 번만 도와줘. 응? 명숙은 종칠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65세 생일날 이혼 서류 내밀었을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이 바로 이거였어. 당신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은 거야. 이제 당신 곁에 남은 건 그 젊은 상간녀뿐이지. 가서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리가 종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화려한 차림새와 수행원들을 본 해리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명숙은 일부러 해리가 들리도록 크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들 명의로 된 대출금 전부 채권 추심 들어가세요.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회수하세요. 해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해리에게 종칠은 이제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빈털터리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리는 종칠이 잠든 사이 마지막 남은 비상금과 종칠의 금부치들을 챙겨 야반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방에서 홀로 깨어난 종칠은 해리가 남긴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돈 없는 늙은이랑 살 이유 없어. 다시는 찾지 마. 종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명숙은 금순과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금수는 명숙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명숙아 이제 속이 시원하니? 명숙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해요. 35년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니요. 금수는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무해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살아라. 내가 죽기 전에 너 웃는 모습 많이 보고 싶구나. 명숙은 금순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숙은 종칠에 대한 복수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평생 배우지 못해 서러웠던 노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재단 이사장 명숙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칠은 명숙의 소식을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며 매일같이 소주병을 나발 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발밑에서 죽어 지내던 아내가 이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 종칠을 더욱 미치게 했습니다. 종칠은 명숙의 재단 건물 앞에서 명숙을 기다렸습니다. 명숙이 차에서 내리자 종칠은 초라한 몰골로 달려들었습니다. 명숙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그 여편네도 도망갔어. 나 이제 혼자야. 수행원들이 종칠을 막아섰지만 명숙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명숙은 종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종칠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군요.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버린 거예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명숙은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의 종칠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고 시어머니 금순이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명숙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명숙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명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즐기던 시어머니. 금순이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되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명숙의 곁으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종칠과 아들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종칠은 며칠 전 길바닥에서 울부짖던 초라한 모습은 간데없고 눈에 불을 켜며 명숙을 밀쳐냈습니다. 비켜. 내 어머니야. 너 같은 이혼녀가 왜 여기 있어? 종칠은 금순의 생사보다 금순이 남겼을 마지막 진짜 재산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칠은 명숙이 이미 건물과 통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순이 개인적으로 숨겨둔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칠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금순의 침대맡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나 종칠이에요. 나한테 남길 거 없어요? 명숙이한테 다 준 거 아니죠?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명숙은 그 파렴치한 모습에 치가 떨려 종칠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는데 돈 타령이야? 명숙의 일갈에 종칠은 도끼 어린 눈으로 응수했습니다. 입 닥쳐. 내가 이 집안 외아들이야. 법적으로 상속인은 나라고. 그때 금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순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명숙의 손을 잡고 곁에 있던 변호사를 눈짓으로 가리킨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명숙은 통곡하며 금순의 차가운 몸을 안았습니다. 35년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준 시어머니의 죽음은 명숙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칠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가방을 뺏으려 들며 유언장을 내놓으라고 날뛰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어머니 유언장. 당장 공개해. 내가 상속인이야.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 변호사는 명숙과 종칠 그리고 준호가 모인 자리에서 금순의 최종 유언장을 봉인 해제했습니다. 종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명숙을 비웃었습니다. 잘 봐라. 명수가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건물 몇 채 줬다고 좋아했지?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진짜 알짜배기 땅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변호사가 낭독한 유언장의 내용은 장례를 순식간에 정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종칠이 상속받을 재산은 단 1원도 없었으며 금순이 소유했던 남은 모든 토지와 주식 심지어 금순이 살던 집의 지분까지 모두 명숙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칠은 비명을 지르며 유언장을 뺏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위조야. 이건 무효라고. 내가 외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종칠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해리와 공모하여 금순을 학대했던 녹음,
파일과 종칠이 금순의 인감을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은 유언장. 맨 마지막 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수는 유언장에 종칠의 출생에 관한 소름 돋는 비밀을 남겼습니다. 사실 종칠은 금순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금순의 남편이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고, 금수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긴 채 종칠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칠아, 너는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내 아들로 알고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너는 내 며느리 명숙이의 피눈물을 짜냈고 내 마지막 노후마저 짓밟았다. 너에게 줄 것은 이 종이 한 장뿐이니 이제 내 집안에서 내 이름을 지우거라. 종칠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종가집 맏아들이라며 거드름을 피웠던 자신의 정체성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역시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준호는 명숙의 발치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저만이라도 걷어주세요. 명숙은 자신을 배신했던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도 내 아버지를 닮아 참 비겁하구나. 돈 앞에선 엄마도 버리더니 이제 돈 보이니까 다시 엄마니? 너도 내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라. 그게 내 벌이다. 명숙은 변호사를 대동해 금순의 모든 재산권을 즉각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칠은 상속은커녕 금순의 장례비조차 청구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망갔던 해리가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해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종칠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종칠은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숙은 금순의 유골함을 안고 시아버지 옆자리에 정성스럽게 안치했습니다. 명숙은 묘비 앞에서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자기들이 지은 죄만큼 벌받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명숙은 장례식장을 나오며 자신을 뒤쫓아오는 종칠의 비참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명숙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종칠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평생을 속여온 가짜 인생의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며 금순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명숙의 삶에는 그 어떤 거짓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 금순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그 집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명숙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남겨준 막대한 유산은 명숙에게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빼앗겼던 삶을 되찾는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명숙은 가장 먼저 종칠과 해리에 대한 법적 처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리는 명숙이 제출한 존속, 학대 증거와 종칠의 비자금 횡령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화려한 보적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해리에게 허락된 것은 이제 좁디 좁은 감방의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습니다. 종칠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금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종칠은 문중에서도 파문당했고, 명숙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남은 재산마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종칠은 결국 서울역 인근을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양복은 때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진 그를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종칠은 무료 급식소 줄에 서 있다가 근처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명숙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이름을 딴 명숙 복지재단의 설립 기념식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 속의 명숙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당당했습니다. 종칠은 목이 메어 명수가 하고 불러보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더러운 노숙자의 헛소리라며 그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준호 역시 이기적인 욕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서 어머니를 배신했던 준호는 종칠이 빈털터리가 되자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고 퇴사당했으며 아내와도 이혼하고 혼자 고시원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수차례 명숙의 사무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명숙은 비서들을 통해 그를 단호히 돌려보냈습니다. 명숙에게 준호는 이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한 명의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누군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아닌 자신만의 꿈을 위해 매일을 채워갔습니다. 명숙은 시어머니 금순의 뜻을 이어받아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곳은 해리가 주장했던 감옥 같은 요양원이 아닌 노인들이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명숙은 매주 직접 시설을 찾아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며 시어머니 금순을 추억했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명절이나 제사상 차리기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명숙의 하루는 새벽 4시 기도가 아닌 자신을 위한 요가와 독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손은 이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인의 손이 되었고 늘 구부정했던 허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곧게 펴졌습니다. 어느 날 명숙은 영숙과 함께 금순이 남겨준 건물의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명숙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숙이 명숙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아, 이제야 내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보기 좋다. 명숙은 멀리 보이는 한강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35년 동안 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어. 명숙은 가방 속에서 시어머니 금순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금순은 마치 잘했다며 인자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명숙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울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오직 명숙이라는 이름의 찬란한 완성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정원을 내려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결제해야 할 서류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 명숙을 선명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인내와 승리의 기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65세의 명숙은 이제 인생의 황혼이 아닌 가장 눈부신 정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북소리처럼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명숙의 위대한 홀로서기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